바나나 내림죽이라는 그런 레시피가 있어요. 이게 바로 혈관 질환, 뇌졸중이 있는 분들,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매가 진행 중인 분들한테 많이 드시게 하는 그런 레시피인데, 여기에서 생감자즙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감자라는 게 삶아서 드시게 되면은 이 비타민C가 많이 소실이 돼요. 그래서 감자만큼은 생으로 갈아서 드시면 굉장히 좋은 치매 예방 음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 해장으로 아메리카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최악이라고 봐야 되죠. 음식만으로 치매 예방이 가능할까요? 네, 요즘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도 진짜 나이가 들어가니까 요즘은 가끔 치매에 대한 생각이, 두려움이 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치매라는 게 사실은 한번 걸리게 되면은 약이 특별히 없고 완치도 굉장히 어려워서 그게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치매는 과연 어떤 질환이냐, 어떻게 예방해야 되냐인데, 결국에는 치매도 혈관 질환의 하나라고 보시면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의 원인을 다양하게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다, 타워 단백질의 축적이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내 혈관이 건강하신 분들이 치매에도 굉장히 안전하다. 그래서 평소에 혈관 건강을 잘 지키시면 뇌 혈관도 건강하기 때문에 치매로부터 안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혈관 건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또 혈관에 노폐물이 없고 찌꺼기가 없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혈관의 탄력성이에요. 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혈관을 움직이게 하는 건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음식만으로 치매 예방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운동이 치매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에 도움이 있을 때 음식도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결론 짓고 싶습니다. 치매, 노화를 일으키는 최악의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결국 이제 다른 혈관에 비해서 뇌혈관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뇌라는 장기가 굉장히 어떤 섬세하고 복잡한 일들을 많이 하는 장기다 보니까 그만큼 가늘고 섬세한 혈관들이 많이 엉켜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혈관을 아주 잘 막는다고 하는 음식이 바로 이 당독소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당독소를 잘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게 당독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단백질과 당이 만나서 고온에서 조리될 때 잘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만들어진 당독소는 혈관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막히게 하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당독소를 많이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독소가 가장 유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은 고온에서 이제 조리되는 튀김 음식, 구이, 이런 것들인데, 탕수육, 치킨, 돼지갈비, 또 석쇠 불고기, 연탄 불고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굽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당분과 단백질이 만나면서 이제 당독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음식을 치매에는 가장 안 좋은 음식으로 좀 꼽고 싶어요. 저는 유전성이라는 거는 그냥 아예 어떤 이런 생활습관병, 이런 대사질환에서는 그냥 아예 배제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성을 인지를 해봐야 좋을 게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요즘은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서요, 쌍둥이도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거 보면 우리가 음식과 생활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유전자를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어머니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후성 유전학을 믿고 열심히 음식과 생활 관리를 통해서 암으로부터의 어떤 걱정을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들 집집마다 가정에 어머니나 아버님이 어떤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시더라도 절대로 오히려 이것을 믿고, 나도 아버지가 당뇨니까 당뇨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어떤 그 집안의 유전자는 어떤 대물림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힘을 발휘하는 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활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같은 식사를 하고 아버지가 먹던 대로 나도 먹고 아버지가 했던 대로 나도 생활 관리를 한다면 그 유전자는 굉장히 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유전자도 제가 좋은 음식으로 또 좋은 건강관리법으로 충분히 발현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전성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를 하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치매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치매도 뇌 혈관 질환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혈관 명약이라고 할 수 있는 미나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미나리가 보면은 더러운 어떤 이렇게 늪지에 살고 있는 수생식물이잖아요. 미나리가 살고 있는 생육 환경은 그다지 별로 아름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미나리는 푸른 줄기를 뽐내면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나리와 같은 수생식물은 어떤 더러운 그 혈액을 잘 정화할 수 있고 해독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쭉 뻗어나가는 미나리의 모습을 볼 때 마치 혈관과도 굉장히 닮아 있고요. 혈관을 잘 뚫어주는 어떤 그러한 능력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나리를 좀 자주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미나리를 약처럼 만들어 드시는 방법을 좀 하나 소개해 보면요. 미나리를 좀 더 어떤 혈관을 잘 뚫어주고 혈액순환을 잘 돌려주는 방법을 하기 위해선 여기에는 좋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연과 같은 건강한 소금을 푼 물에 미나리를 살짝 데치세요. 그리고 나서 미나리를 건조한 다음에 잘 말려서 한번 이렇게 덮어주죠. 기름 없이 이렇게 팬에 살짝 덮어주시면 미나리가 혈관을 뚫어주는 어떤 동적인 능력이 더 증가가 됩니다. 이것을 잘 말려서 가루를 내서 아침 저녁으로 약처럼 이렇게 한 수저씩 떠서 드셔도 좋고, 아니면은 차처럼 물에 풀어서 따뜻하게 한 잔씩 드시면 굉장히 좋은 혈관 명약이고 또 치매 예방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마스터 클래스 책에 보면 바나나 내림죽이라는 그런 레시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불린 콩과 또 바나나를 푹 삶아서요. 여기에 소금물에 데친 미나리를 섞고 또 마그네슘이 풍부한 파래를 넣어서요. 잘 갈아서 마지막에 생 감자즙을 섞어서 만드는 그런 레시피예요. 이게 바로 혈관 질환 또 뇌졸중이 있는 분들, 또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매가 진행 중인 분들한테 많이 드시게 하는 그런 레시피인데, 여기에서 이제 생 감자즙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감자라는 게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한 그 식재료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많이 섭취하는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뇌가 굉장히 건강하고, 이 비타민 C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또 혈관을 굉장히 건강하게 해주는, 잘 생성하게 해주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이 감자를 삶아서 드시게 되면은 이 비타민 C가 많이 소실이 돼요. 그래서 감자만큼은 생으로 갈아서 즙으로 드시던가 아니면 그 생즙을 같이 추가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은 혈관 명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치매 예방 음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뇌가 원하는 건 바로 혈액이에요. 뇌가 혈액이 충분히 공급돼서 뇌 영양소가 잘 채워지면은요, 뇌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또 회복하고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뇌가 빨리 망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뇌는 체중의 2%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혈액은 25%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좀 불행인 거는 심장으로부터 위에 있기 때문에 혈액이 부족한 분들은 더 심장으로 올리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뇌의 문제를 더 빨리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항상 신경을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혈액 생성을 굉장히 잘해주는 재료가 바로 이 해조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시라든지 미역, 파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분도 많고 엽록소가 풍부해서 혈액 생성을 잘 해주고, 이 홍합이라는 것도 혈액이 잘 만들어주는 철분 이런 것들이 풍부해요. 그래서 저는 톳, 시래기, 홍합밥 이런 음식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밥을 하실 때 어렵지 않거든요. 톳과 시래기와 홍합 이런 것들을 같이 추가해서 그냥 밥을 하시면 반찬도 필요 없고요. 요거 하나만 꾸준히 드셔도 혈액 생성을 잘 도와주셔서 뇌가 혈액이 부족하지 않게, 또 뇌가 또 손상되지 않게 잘 막아주고, 또 뇌가 위축되지 않게, 건조하지 않게 잘 막아주는 그러한 레시피라고 생각하시고, 밥을
밥으로 만들게 되면 좋은 점이 매일 매 끼니에 이렇게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반찬은 지루해서 어쩌다 먹다가 또 쉬었다 먹을 수도 있는데 밥으로 그냥 하루 한 끼 정도는 토시래기 홍합밥을 해서 만들어 드시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뇌 필수 물질인 어떤 그 모체 필수 지방산의 재료가 되는 들깨라든지 또 뇌에 건강한 기름이 되는 호두 같은 거 곁들여서 양념장으로 해서 드시면 더욱 좋겠죠. 예, 그래서 저는 미나리가 들어있는 어떤 바나나 내림죽과 또 토시래기 홍합밥을 한번 꾸준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치매는 이미 발병을 하고 나면 사실 완치는 굉장히 어렵고 그냥 증상을 좀 완화시킨다던가 아니면 속도를 늦춘다던가 좀 베스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치매는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뇌라는 것을 이제 평생 잘 사용하기 위해서 뇌를 아끼고 이제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만큼 또 뇌를 혹사시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뇌가 어떨 때 혹사를 당하냐면요. 우리가 화나 또 분노, 죄책감, 후회를 할 때 뇌가 정말 많이 혹사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기쁘거나 또 행복하고 좋은 감정을 느낄 때는 뇌가 오히려 잘 보호되고 또 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뇌에 좋은 음식, 또 운동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은데요. 뇌를 혹사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지 않는 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잘 채워 드신데도 지출이 많으면 그걸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뇌를 혹사하는 이러한 어떤 마음의 상태를 좀 잘 돌아보시고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기쁨과 감사, 행복감을 느끼시면서 치매를 예방하신다면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맞이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술 한 잔만 먹어도 치매 확률이 급격하게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술 자체가 치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소에 혈관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술을 완전히 배제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술을 드신다고 했을 때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술을 먹고 나면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화장실을 엄청 자주 가죠. 소변으로 체액을 다 빼내버립니다. 그러면 뇌가 마르고 건조해져요. 뇌 건조가 그 뇌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 해장으로 아메리카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최악이라고 봐야 되죠. 그럴 때일수록 수분을 잘 보충할 수 있는 죽염이라든지 동치미라든지 국물.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다행히 해장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물을 먹게 되죠. 이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조상들이 진짜 똑똑해서이거든요. 그래서 콩나물국이라든지 미나리가 충분히 들어있는 해장 국물을 잘 드셔준다면 가끔 한 잔 정도는 드셔도 좋다. 그러나 가끔입니다. 배에만 자꾸 살이 찌는 이유는 뭘까요? 뱃살 하면은 이제 나이살이라서 나는 그냥 이대로 이번 생은 이렇게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뱃살을 그냥 평생 이런 거려니 하고 포기하고 살던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복부에는 원래는 뱃살이 생기면 안 되고요. 이 복부에 생기는 이제 뱃살은 내장 지방이라고 해서요. 원래 지방을 쌓아두면 안 되는 곳에 이제 지방이 쌓이는 이것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피하 지방에 지방을 쌓아두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살이 쪄도 엉덩이 또 허벅지 이런 데 살이 찌고 허리는 가늘어요. 그래서 참 보기가 이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거미형 체형이라고 해서 허벅지랑 엉덩이는 하나도 살이 없는데 배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나이살이라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일종의 질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뱃살을 늘어나게 하는 최악의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인데 이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냐? 이것은 누적된 탄수화물 반복 섭취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한 탄수화물이든 밥이든 어쨌든 탄수화물을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이제 나이가 들면 그냥 배가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꾸준히 하게 되면 이제 누구나
좀 복부 비만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최악으로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뭐 설탕이라든지 흰 밀가루라든지 액상과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이제 복부 비만을 심각하게 하고 더 가속화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유발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탕, 액상과당, 밀가루 이렇게 세 가지는 좀 금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볼록한 뱃살 빼기.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복부 비만을 해결하고 또 복부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비만을 해결할 때는 일단은 탄수화물을 좀 제한을 많이 시켜요. 이게 건강한 탄수화물이라도 일단은 그거를 완벽하게 좀 제한을 하고 나야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개선이 되거든요. 계속 혈당이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비만이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좀 내가 극복하고자 할 때는 하루 순탄수화물을 한 30g 미만 으로 좀 제한을 하시고 그 나머지는 그런 굶냐 그게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건강한 채소를 한 3 정도 그다음 나머지는 뭐 육류든 해조류든 생선이든 이런 거를 1 정도 하고 약간의 건강한 지방을 구성을 해서 찜이나 전골 형태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런 음식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요즘 좀 유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편백찜이라든지 또 시래기를 잔뜩 넣은 뭐 생선찜 이런 것들 또 정말 좋은 건 영포탕. 네, 너무 좋죠. 그리고 대구탕. 그런데 이제 이런 음식에는 반드시 양념에 설탕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된장국도 너무 좋은 다이어트 식품인데 여기에 뭐 두부도 넣고 뭐 시금치도 좀 넣고 뭐 단백질이 풍부한 뭐 모시조개라든지 바지락 이런 걸 같이 넣어서 국물 형태로 드시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이런 걸로는 좀 내가 배가 고프다 할 분들은 뭐 속꼬리 같은 거 거기에 각종 채소를 넣어서 푹 쪄서 드신다든지 그래서 양념 간장으로 뭐 죽염이라든지 죽염 간장 뭐 식초 살짝 만드셔서 찍어 드신다든지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또 연어에다가 가지 호박 뭐 이런 것들을 잘 썰어서 같이 연어찜을 해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돼지갈비도 전부 다 설탕이라든지 과일 뭐 이렇게 갈아서 달게 양념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된장을 넣어서 여기에 각종 채소 뭐 토마토도 좋고요 또 얼갈이 배추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찜을 해서 국물 있게 드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만 해서 한 끼를 드셔도 영양적으로 매우 훌륭하고요. 배고프다는 거 전혀 못 느끼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제한이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드시면 이렇게만 식사를 해서 드셔도 우리가 흔히 보통 다이어트 하면 뭐 샐러드, 뭐 메마른 채소, 닭가슴살 이렇게 드시면 며칠 못 하잖아요. 한국인들은 근데 탕이나 전골 문화는 잘 적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한 끼 충분히 해서 드셔도 전혀 결핍된 게 없고 영양 공급은 충분히 되면서요. 인슐린 저항성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체지방 분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단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고 이 식단이 좀 어렵다, 이해가 어렵다 하시는 분은 뭐 어떤 음식을 해서 드시더라도 재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양념이나 소스를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탕 양념은 배제하시고 여기에 그냥 간단한 건강한 죽염이라든지 죽염 된장, 간장만으로 양념을 하시고 어떤 그 부족분의 양념은 여러 가지 채소의 육수를 낸다든지 각종 채소들을 같이 넣어서 조리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좋은 재료라고 해도 여기에 설탕을 가미해서 아니면 밀가루를 넣어서 드시게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클린하게 이렇게 설탕 없이 우리의 전통 재래 양념만으로 간을 해서 드셨을 때 제 경험적으로 봐서도 뭐 이렇게만 매 끼니 드시는 분들 뭐 한 3개월에 10kg에서 10kg 이상 굉장히 감량이 잘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드셔보셨으면 하는 추천드립니다. 라따뚜이 연어찜이라고 연어를 가지고 각종 채소와 함께 이렇게 찜으로 한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어 대신 대구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요즘 차돌박이라든지 우삼겹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후추만 살짝 가미해서 그렇게 쪄서 국물 있게 해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천연 조미료예요, 토마토가. 된장국, 김치찌개 다 넣으실 수 있어요. 모든 요리, 밥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맛있어요, 토마토를 넣으면.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양념으로 토마토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네. 우리나라의 가루 형태로 왔냐 아니면 그 나라에서 아예 제형이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거기에 방부제 사용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파스타는 하얗진 않잖아요. 통밀 같은 어떤 누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파스타는 사실 완전히 배제해야 될 음식으로는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빠른 감량을 원할 때는 그것도 안 드시는 게 좋죠. 가능하면 통밀 파스타로 드시면 더 좋고. 안주 없이 술만 먹으면 살이 안 찐다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빨리 급하게 살을 빼셔야 하는 분은 술은 절대 안 되고요. 술도 당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전혀 안 되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먹고 술만 열심히 드셔도 배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뱃살의 가장 최악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봐도 술은 안 드시는 게 정말 좋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또 제가 항상 가능성을 열어드리는데 다이어트가 좀 되신 다음에는 당 함량이 좀 적은 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스키 같은 거는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요거는 좀 당을 많이 올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한 잔 정도만 또 허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뱃살 빼기 좋은 영양제가 있나요? 다이어트 약은 거짓말입니다. 음식으로만 가능하고요. 그래도 도움이 된다. 저는 무조건 죽염은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가장 좋은 약이 소금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 요요가 생기지 않으려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나야 되고 체지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근육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근량을 늘리기 위해선 근육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체수분량은 물을 마신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염분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수분량이 우리 몸에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사용하는 건 죽염, 소금입니다. 그리고 죽염만 가지고 평소에 식단 제한 하나도 안 하시고 죽염물만 충분히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드신 분들이 한 3개월 안에 10kg 이상 감량한 케이스를 제가 많이 또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죽염만 유일하게 사용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양념도 가능하면은 된장도 전통 죽염 된장, 또 죽염 간장, 예외 흔히 말하는 양조 간장, 또 그 된장도 보면 탄수화물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순수하게 콩으로만 만들어 있지 않거든요. 밀가루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한식 양념만 잘 제대로 만들어진 걸 사용해서 요리를 해서 드시면 감량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네, 하루에 한 3분의 1공기 정도의 밥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도 어떤 밥이냐가 물론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흰쌀밥은 더 빨리 이제 혈당의 고공행진을 만드니까 가능하면 현미도 괜찮고 아니면 채소밥 형태로 드시면 좀 더 안전하다고 보고요. 또 밥을 먹는 순서도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좀 빠르게 올리지 않는 걸 먼저 좀 드시고 그 반찬류들을 먼저 드시고 나중에 이제 밥을 드시면 좀 혈당이 이렇게 서서히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혈당을 빠르게 먹는 흰쌀밥부터 급하게 드시고 아니 면을 급하게 드시고 다른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높은 상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먹는 방법에서 또 조금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유의하셔서 드시면 좋습니다. 내 나이에 이 정도 뱃살은 인격이지 아니면 나이가 얼만데 이 정도는 그냥 예쁘게 귀엽게 봐주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 한구석으로는 빼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당장이라도 노력하시면 하루하루 달라지는 배를 가지실 수 있고 반드시 달라질 수 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뱃살은 그냥 어떤 인격의 상징이나 나이의 상징 노화의 그냥 산물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질병의 어떤 시발점 또 내 몸에 어떤 질병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에 사인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제가 몸은 굉장히 아픈 데가 없고 건강한데 배만 좀 나왔을 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 제 몸속에선 이미 어떤 지방간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대사질환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이미 길이 뚫린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뱃살은 이 내 몸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질병으로 서서히 진행 중이라는 어떤 사인이라고 생각을 좀 전환을 좀 가지시고요. 이게 어떤 약물이나 단순한 제품 하나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원인이 되는 어떤 탄수화물이라는 걸 좀 극단적으로 좀 제한을 좀 해보시면 아마 이 몸이 변하는 걸 좀 바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인바디 기계를 하나 사셔서요. 이 체지방이 감량하는 걸 좀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짜냐 확인을 하시려면 눈으로 보는 건 내가 오늘 기분 좋은 배가 좀 덜 나와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눈은 좀 잘 속이니까 인바디 도구로 하나 사셔서 좋은 기계 하나 가정용으로 하나 사셔서 정제 탄수화물을 완벽히 제한하고 어떤 복합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재료가 된 채소류, 나머지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구성을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인바디 수치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짜구나 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가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해결되는 게 바로 내장 비만이고 뱃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될 때 그 내장 지방이 빠르게 개선이 되는 걸 눈으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 게 굳이 뭐 다이어트를 막 해야지, 난 오늘부터 살 빼야지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음식만 좀 제한을 하고 나머지 음식은 충분히 이렇게 즐기면서도 어떤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계속 조금 먹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도 않고요. 이 다이어트의 원흉이 되는 어떤 원수가 되는 음식을 찾아내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만 딱 제거해도 내가 나머지 음식으로 충분히 채워도 내가 정상의 몸으로 갈 수 있구나. 이걸 좀 느껴보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살 빼려면 육식이냐, 어떤 분들은 채식이냐, 이런 극단적인 제안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어떤 극단적인 방법은 반드시 여기에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과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에 정제 탄수화물만 좀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채식이든 육식이든 풍부하게 이렇게 재료를 구성을 하셔서 충분히 드셔주는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이다. 그리고 균형적으로 드시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도 우리 몸의 생명의 필수 물질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안 먹냐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에 따라서 누적된 기간은 좀 다르긴 한데 100일이냐 아니면 한 2달이냐 정도 했을 때 내가 뱃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비만이 해소가 되신 분들은 다시 이 한국인의 어떤 주식이라고 하는 건강한 탄수화물의 보급 원인 쌀도 어느 정도는 좀 드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식단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드시면 아마 건강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다이어트가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만으로 당뇨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약국에서 환자들 상담하면서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오시면 여러 가지 제품도 쓰고 또 음식 관리도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식단 코칭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운영을 해보면서 음식만으로 이렇게 당뇨를 치유한 사례가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진짜 음식만 가지고 될까라는 의문에서 한번 해봤는데, 정말 음식만 제대로 관리를 하면 당뇨 수치가 굉장히 안정화되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완치라는 개념은 좀 아니고요. 조절이라는 어떤 개념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어떤 제안 드리는 어떤 음식은 또 제한할 건 제한하고 또 드셔야 될 것들은 잘 챙겨 드시면서 수치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걸 보면서 당뇨 치료에 굉장히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치료가 가능하겠구나라는 거를 저도 지금 현재 하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을 만드는 음식, 즉 탄수화물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밀가루를 드시면 혈당이 오릅니다. 근데 사실 혈당이라는 건 알고 보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세포의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수 물질이라서 혈당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또 인슐린 분비가 빠르게 되면서 혈당이 또 바닥을 치게 되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당을 안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정제 탄수화물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밀가루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게 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사실일까요? 염분의 과흡수, 과섭취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만일 여기 구독자분들께 소금을 억지로 한 수저를 먹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가서 물을 마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우리 몸은 소금의 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소금의 농도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농도를 우리 몸은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짜게 먹어도 그만큼 물을 먹기 때문에 0.9%의 염분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과다하게 섭취한 소금은 우리 몸에서 알아서 배출을 합니다. 하루에 소금을 배출할 수 있는
양이 무려 1600g이에요. 그리고 제가 억지로 설탕은 잔뜩 먹일 수가 있습니다. 먹어도 설탕은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소금은 대부분 억지로 많이 먹이려고 해도요, 어느 정도 이상은 절대 먹어질 수도 없고 먹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소금의 염분 수치를 정확히 염도를 센서가 있어서 0.9%가 절대 오르지 않게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점점 더 짜게 된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금을 자꾸 배제하고 안 먹게 되면 0.9%를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소금 재흡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물을 굉장히 많이 빼내죠. 왜냐하면 염분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염분이 많이 이제 들어오지 않으니까 농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오히려 탈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염식으로 내 몸의 염도를 지켜내기 어려울까봐 걱정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몸이 소금의 농도가 계속 올라가서 내가 뭐 점점 더 내 몸이 짜질까봐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소금 과다로 우리 몸이 망가질 정도로 먹는 사람은, 일부러 먹는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뇌에서는 정확한 센서가 있어서 염도를 알아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나요? 당뇨 환자들은 뭐 먹지 마라, 어디 가면 친구분들하고 아마 식사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 먹어, 이건 안 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악의 음식을 하나만 좀 직관적으로 뽑는다면, 음식이라기보단 음식이 들어가는 재료인데 바로 액상과당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액상과당이 옥수수로부터 만들어진 단맛을 내기 위한 어떤 재료인데, 사실은 이게 설탕보다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액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음료 같은데 이렇게 희석하기가 좋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뭐 각종 소스부터 해서 모든 음식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액상과당이 왜 문제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간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뇨와 간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망가진 분들이 당뇨가 바로 올 수 있는 굉장히 근원적 문제가 되고요. 간을 잘 관리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혈당을 저장했다가 이렇게 일정한 어떤 농도로 혈당을 내보내는 것도 간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혈당의 저장 착고인 간이 망가지면 바로 이 당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간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액상과당은 술을 먹지 않는 어린이들에게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만들 만큼 굉장히 간을 망가뜨리는 어떤 물질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모든 음식에 그 단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되고요. 심지어는 요즘 반찬류 이런 데까지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요즘 현대인들이 워낙 단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 먹는 모든 반찬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선택하실 때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꼭 뒤에 라벨 보시고 액상과당이 있는지, 심지어 우리가 먹는 건강에 좋으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에도 이 시럽류들에는 액상과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과당만 잘 피하셔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당을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 최악의 식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보면은 왜 조금씩 자주 먹어라, 이게 뭐 살도 안 찌고 위장도 편하고 건강하다,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현대인들한테는 이게 별로 적용이 안 되는 말이고, 또 하나는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는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이제 당뇨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당분간은 이렇게 자주 드시는 습관을 좀 최대한 안 해주시고요. 드실 때는 충분히, 그리고 또 쉬어줄 때는 또 충분히.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끔 이렇게 드셔라 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단 딱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현재 당뇨가 오래 진행된 분이나 여러 가지 당뇨약을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또 가끔 드시게 되면 너무 혈당이 떨어져서 저혈당 증세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적당히 음식을 조금 드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끼니를 나누어서 조금 이렇게 드시는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가 오래 진행되신 분, 또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 같은
같은 경우는 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서 하시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건강인들이나 아니면 그냥 당뇨 초기 단계에서는 드실 때는 충분히 영양적으로 균형적으로 잘 드시고 좀 배가 고프다고 느껴질 때까지는 좀 쉬어주시고, 이것만으로도 당뇨를 관리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사실 배가 고프기도 전에 음식을 먹습니다. 대부분 보면 요즘은 먹거리가 너무 다양하고, 사람들하고 만나면 뭔가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뭔가 만남의 주제와 함께 음식이 항상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음료도 하나의 음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끔이란 그냥 하루 3끼, 중간에 간식 없이, 또는 2끼도 충분히만 드시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하루 3끼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찔끔찔끔 뭐 간식으로 대충 때우면서 여러 번 드시지 마시고, 드실 때 2끼를 드시더라도 영양적으로 뭔가 불균형되지 않게 충분히 드시고, 또 공복이 느껴질 때까지 좀 쉬어주시고, 뭐 그렇게 되면 하루 2끼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당뇨 환자라서 뭐 나는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괜히 또 먹고 뒤돌아서 또 간식 먹고 배도 안 고픈데 하루 3끼를 드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당뇨 환자들에게는 술 한 잔도 위험할까요? 술도 당이거든요. 그리고 간을 술이 망가뜨리기 때문에 어떤 혈당의 물류창고라고 할 수 있는 간이 망가져서 사실은 안 드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런데 가끔 뭐 한 잔 정도, 그리고 당뇨가 얼마만큼 진행됐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좀 적극적으로 고쳐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 와인 한두 잔 정도는 가끔은 뭐 즐기셔도 좋지만, 이 가끔이 사실은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하기가 정말 두려운 게, 이렇게 되면 가끔이 매일이 될 확률이 참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주기를 정해드릴게요. 고도 당뇨 환자, 아주 고고도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당 조절이 좀 되는 상황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한 잔 정도는 제가 좀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반드시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10번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주기를 반드시 정하셔서 소주 반 잔이라도 내가 한 달 동안에 한 번 먹었으면 그 다음 달도 꼭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 가끔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허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를 반드시 꼭 정하시고, 반잔이면 반잔, 양도 꼭 정해서 가끔은 드시되 그 다음은 충분히 또 안 드시는 기간을 좀 쉬어서 간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푸드닥터 마스터 클래스 레시피 중에 보시면 제가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음식이 바로 바지락 마늘탕이에요. 근데 이게 왜 당뇨에 좋은 음식이냐? 당뇨는 미네랄 부족병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해진 분들한테 많이 옵니다. 근데 이 미네랄을 우리가 제일 잘 공급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바다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바지락이라든지 해조류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뇨를 또 표현하기를 근육 부족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당뇨가 오신 분들의 몸매를 보면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리는 이렇게 굵고요. 배가 나온 상태고, 오히려 엉덩이나 허벅지는 이렇게 밋밋한 상태. 이런 몸매가 되면 흔히 말하는 거미형 몸매죠. 근육이 없는 몸이 되면 자연스럽게 당뇨가 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만큼 혈당을 오르느냐 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근육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이 혈당을 소비하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탄탄하게 있는 분들은 절대 당뇨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바지락 마늘탕이 바로 그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근육을 잘 만들어주는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식단 코칭에서도 사용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약국에서도 이 바지락 마늘탕 이야기를 참 많이 해드려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꼭 드시게 해드립니다. 이 바지락에는 여러 가지 각종 아미노산과 또 건강한 미네랄도 들어있고요. 콜라겐 생성을 도와줄 수 있는 아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마늘에는 비타민C와 아연,
또 버섯에도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콜라겐 생성도 도와주고 미네랄 보급으로도 정말 최고인 당뇨 레시피입니다. 바지락이 정말 싸거든요. 그래서 바지락을 한 서너 봉지 정도 사셔가지고 거기에 마늘을 한 10알 정도 넣고 여기에 새송이 버섯 정도 조금 넣으시고요. 그냥 해감한 상태에서 많이 하실 수 있으면 한 40시간 정도 충분히 우린 다음에 그 물을 하루에 소주잔 정도 한 잔씩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당뇨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게 좀 짜다고 느껴지시면 물로 희석해서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뇨 환자분들은 바지락 마늘탕을 많이 권해드리고 싶고 또 제가 권했을 때 굉장히 많은 피드백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스터 클래스 책에 보면 당뇨 환자를 위한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 세포죽이라고 있는데 일반적인 저희 어떤 레시피들을 보면 채소 스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해물 육수를 내지 않는데 당뇨 환자에게만큼은 이 바지락으로 해물 육수를 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바지락에서 얻어낼 수 있는 간을 건강하게 하는 타우린이라든지 또 각종 건강한 염분이라든지 미네랄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거든요. 그래서 바지락, 양파, 무, 표고버섯으로 육수를 만들고요.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레시피가 우리가 계량하다가 짜증나서 음식을 안 해 먹거든요. 근데 저희 푸드닥터 레시피는 사실 양이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계량을 하는 이유는 맛이 망가질까봐 계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바지락을 많이 넣었다고 해서 이상해질 거 전혀 없고 양파를 많이 넣었다고 해서 뭐 맛이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솥 크기에 맞춰서 육수를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에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단호박, 또 혈당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사과, 또 건강한 탄수화물의 재료인 현미,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좋은 어떤 재료인 콩을 같이 삶아서 여기에 마그네슘과 그 다음에 간을 건강하게 하는 파래까지 추가해서 스프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 세포죽만으로도 당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당뇨 환자분들이 보면 뭘 먹어야 할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이 당뇨 세포죽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아니면 하루 1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혈당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뿐더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뇨 환자에게 근육은 거의 생명이고 당뇨 치료 약이 바로 근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육 없이 당뇨 치료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잘 만들어주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이 당뇨 세포죽을 꾸준히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당뇨에 좋은 영양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당뇨에는 사실 음식이 해답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제가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 당뇨라는 것을 해결을 하려면 당은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의 필수 물질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보낸다는 건 굉장히 몸에서 비정상적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필수 물질인 당이 과요불급이라는 말처럼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세포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당을 내보내는 당 중독인 상태가 바로 당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 중독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너무 달아요. 근데 소금을 살짝 치면 그게 단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단짠단짠이라는 음식이 탄생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맛만 상쇄하는 게 아니라 당분을 잘 해결해주고 당분과 맞서 싸워줄 수 있고 당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이상 당의 어떤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게 계속 탄수화물 중독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게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바로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찬반론이 있습니다. 뭐 그 이유가 이제 바다가 오염됐다는 이유겠죠. 그래서 죽염은 가장 소금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당뇨 환자분들한테 죽염을 굉장히 많이 권해드려요. 근데 죽염은 이렇게 9번 대나무 속에 구워지는 과정 속에서요. 대나무에 좋은 칼륨이라든지 각종 미네랄들이 흡수가 계속 되면서 또 하나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각종 바다 그 오염 물질들은 그 9번 구워지는 과정 속에서 연소가 돼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죽염은 굉장히 건강하게 염분과 미네랄을 섭취하고 또 아주 간편하게 섭취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바지락 마늘탕도 말씀드렸고 해조류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해조류를 이렇게 외식을 할 때 먹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염은 어떻게 보면 바다의 모든 미네랄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결정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해조류도 가장 편리하게 해조류의 장점 먹을 수 있는 것도 또한 죽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죽염 차만으로도 당뇨를 굉장히 많이 호전시켰고요. 또 뭐 비만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의 문제를 잘 해결되게 만들어드린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뇨의 어떤 근원적인 원인이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인데, 인슐린 저항성의 그 배경을 보면 염분이 부족할 때 바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염분을 재흡수하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염분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분을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이 되고 인슐린이 고공행진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당을 잘 사용하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분이 없이는 당을 온전히 혈당을 이나 당뇨를 온전히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 영양제는 따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건강한 소금의 한 형태인 죽염은 꼭 드시게 합니다. 오히려 이제 당뇨는 소금으로 고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뇨 환자분들은 좀 의식적으로 짜게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염분을 제한하게 되면 이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혈당을 우리 몸을 다 공격하게 만드는 거고요. 혈당이 끈적끈적하게 돼서 뭐 혈관도 망가뜨릴 수 있는데, 일단은 들어온 혈당을 어떤 피해를 막게 해주는 것도 소금이 할 일이고요. 더 이상 혈당이 돌아다니지 않고 세포 속으로 잘 쓰이게 해주는 것도 소금이기 때문에 저는 당뇨 환자분들이 저염식을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약간 다른 건강인들보다도 좀 더 음식을 간간하게 해서 드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소금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환자분이 이만큼 좀 더 건강한 소금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맛소금이라든지 정제염이라든지 염분을 다시 배출할 수 있는 어떤 칼륨이나 미네랄이 없는 그러한 염분은 좀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죽염은 염분을 잘 배출할 수 있는 칼륨이라든지 다양한 미네랄의 총합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도 더 건강하게 또 드셔야만 하는 그러한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일단은 대부분 약이 없다 하시면서 약을 드시죠. 네,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냥 포기하고 약만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건 못 고쳐라고. 근데 제가 한 10년 이상 되셔서 당뇨가 오래 지속되셔서 변성위험까지 오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던 분을 거의 한두 달 만에 식단만으로 고친 사례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당뇨만큼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운동도 할 수 없었고 다른 건강 관리를 전혀 할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이제 외부에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해서 음식을 직접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외식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음식만 빼고 드세요 해서 그 메뉴를 고를 때 아이디어를 드리고, 또 한 메뉴 안에서도 제한해야 될 것들만 잘 알려드렸는데, 이렇게만 실천을 하셨는데도 당이 정상으로 와서 사실은 이분이 오히려 하시기 이전에 좀 허탈해 하셨어요. 당뇨가 나는 평생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질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그냥 해결이 돼버리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허탈해 하셨거든요. 그 감정도 좀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뇨만큼은 정말 당을 높이는 어떤 음식에 혈당을 고공행진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음식에 있다는 걸 좀 인정을 하시고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가 좀 고민이 되시면 흔히 말하는 설탕, 밀가루, 정제탄수화물을 완벽히 한번 제한을 하시고 한번 식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혈당 수치를 재보셨을 때 굉장히 다른 수치가 나타날 겁니다. 물론 당뇨의 기간이 오래된 분들은 바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거를 완벽히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 이걸 먹어도 이 수치고 저걸 먹어도 저 수치야. 그래서 나는 못 고쳐라고 포기를 하고 자꾸 당 수치만 조절하는 약을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일정 기간 동안은 한번 이 당의 재료가 되는 원료들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으로 한번 채워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인슐린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지 않는 재료들로 건강한 어떤 복합 탄수화물로 이렇게 채워서 드셨을 때는 당 수치가 안정이 되고 나도 내 몸도 정상 혈당을 나타내는 몸이라는 걸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이 혈당 수치가 안정이 되고 나면 건강한 탄수화물, 밥도 한 3분의 1 공기 정도, 또 채소도 곁들이시면서 이렇게 충분히 드시고
모든 분들이 균형적이라고 하는 식사를 드셔도 어느 정도 혈당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적인 식사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어설프게 뭐 사과 반쪽, 또 한두 숟가락 정도 단 음식, 국수 몇 가닥, 빵 약간 이렇게 계속 드시는 상황에서는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나머지는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으로 채우고 또 복합 탄수화물 정도는 채소에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재료들로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이것이 당뇨에 가장 좋은 약이고 치료제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꼭 이렇게 식단으로 잘 관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당뇨는 모든 어떤 그 만성 난치성 질환의 마지막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정도로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질환이라고 구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완치는 아니더라도 조절은 가능하니까 꼭 희망을 가지시고 타이트한 식단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만으로 암 예방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암의 원인을 공해, 독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많이 꼽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요즘 세계전쟁, 3차 세계대전은 없지만 3차 세계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공해와의 전쟁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만큼 각종 공해와 독소가 너무 많고요. 그 중에는 미세먼지라든지 전자파와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고 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또 가장 오염도가 심각한 게 바로 음식 독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암의 원인이 되는 발암물질이 되는 어떤 음식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예방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예방의 방법은 이제 오염된 음식을 최소화하는 게 더 먼저라는 거죠. 어떤 음식이 좋을까보다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어떤 동물들은 이제 어떤 해독 능력이 결국에는 이 식물류에서부터 얻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들은 이러한 공해와 맞서 싸우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종 파이터 케미칼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식물류들의 그 공해 독소를 해독하는 것들을 얼마만큼 제를 잘 섭취하느냐 결국 먹어서 해결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암 예방의 최선의 방법은 첫째는 공해 독소가 되는 어떤 오염된 음식을 최소화하고 또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을 최대로 먹는 것 이게 바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최악의 음식은 뭘까요? 최악이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 말씀드리면 그냥 튀김이라고 단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기름에 대한 식용유에 대한 부분을 요즘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식용유는 그냥 그 자체가 독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식물의 씨앗을 강하게 이제 로스팅을 해야지만이 구조가 이제 팽창이 되면서 깨지면서 거기서 이제 기름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로스팅하는 과정 또 짜내는 과정에서 고온에서 볶아지면서 또 고온의 열이 가해지면서 그 식물류의 기름이 다 산화되고 변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암의 원인이 되느냐? 우리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미세먼지, 발암물질, 온갖 공해 독소가 결국에는 세포막이라는 것을 손상시켜서요. 세포 속으로 산소가 유입되지 않을 때, 충분히 유입되지 못할 때 이 핵이 망측한 암세포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산소 공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바로 세포막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산화되고 변성된 지방이 세포막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세포와 세포막을 구분 지어주는 게 바로 이 지방이라는 물질인데 이 산화되고 변성된 이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막을 만들면서 세포가 세포 속으로 산소가 안 들어오게 하고 오히려 튕겨서 나가게 만들어서 암을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식용유 산업이 발전하면서 암 발생 빈도도 굉장히 높아져 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식용유와 또 식용유에 튀겨졌을 땐 또 한 번 고온이 가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당독소까지 생기기 때문에 저는 튀김 음식을 가장 최악의 음식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항암 효과 있는 음식은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 저희 푸드닥터 마스터 클래스에 보면 이제 청국장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국장을 가장 효과적인 어떤 항암 음식이라고 좀 꼽고 싶어요. 청국장에는 발암물질,
공해 독소라고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요. 또 암세포의 증식 또한 억제해주고 또 혈전을 용이시켜서 또 혈액을 잘 통하게 해주고 활성산소도 잘 제거해주고 또 게다가 미생물이 만들어 놓은 바이오제닉스라고 하는 물질들이 면역을 또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뭐 어느 뭐로 봐도 가장 좋은 어떤 항암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청국장을 대부분은 팔팔 끓여서 드십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 보면 이 생청국장으로 만들어 드시게끔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청국장은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에다가 각종 해초류와 식초가 같이 들어갔을 때는 이 단세지방산이라는 게 잘 만들어집니다. 이 단세지방산은 장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면역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게 생청국장 해초 무침을 만드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미역이나 톳, 파래와 같은 이런 해초류에다가 생청국장 그리고 여기에 식초 약간 죽염 요 정도만 간장 요 정도만 넣어서 간만 맞춰서 새콤하게 이렇게 해서 무쳐서 드시게 되면요 생각보다 청국장 냄새도 안 나고요 먹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무엇보다 드셨을 때 그 다음날 화장실 갔을 때 와 이 효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항암 레시피로 생청국장 미역기 쌈장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음식이 저희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미역기를 사용한 이유는요. 미역기에는 훅고이단 하면 많은 분들이 항암물 그 영양소로 많이 알고 계세요. 게다가 이제 굉장히 가격도 고가거든요. 훅고이단 제품은. 근데 이 미역기라고 하는 미역의 생식 기간에 심지어 이게 요리하기도 어려워서 과거에는 버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미역기를 가지고 훅고이단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미역기와 함께 여기에 항암 음식인 토마토나 마늘, 양파 이런 것들과 함께 잘게 썰어서요. 한번 익혀주시고요. 여기에 생청국장을 같이 섞어서 쌈장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 밥 드실 때 옆에 놓고 같이 드시면 당뇨 환자에게도 굉장히 좋고요. 또 무엇보다도 과민성 대장 증상 이런 장이 망가진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고지혈증 환자분들에도 좋고 당연히 항암 역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 치유라는 것은 이 꾸준함과 이 습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쌈장 형태로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매일 드실 때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뭔가 매일 드실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게 좋아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이 음식을 해먹고 재료가 있으니까 해먹고 재료가 없는 날은 건너뛰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형태, 스프라든지 이런 쌈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만드셔서 보관을 해놓고 매일 드시는 게 좋고요. 보관 기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살아있는 생청국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치냉장고 같은 데다가 한 2주 정도는 충분히 보관 가능하니 아니면 장기 보관을 원하시면 일정량은 냉동했다가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개할 음식으로는 암 환자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항암 음식으로 챙겨 드시는 바로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암, 항산화 물질 때문에 아마도 많이 이렇게 드시는 것 같은데요. 이 토마토를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의 흡수를 도와주려면 생으로 드셔서는 절대 안 되고요. 약간 익힌 다음에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라이코펜 흡수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요. 여기에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가 채소가 곁들여질 때 항암력이 극대화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항암 토마토밥, 그래서 마늘, 브로콜리와 함께 그냥 매일 밥을 해서 드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밥을 해서 드시게 되면은 매일 반복적으로 섭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암력이 좋은 어떤 토마토와 마늘과 브로콜리 이렇게 같이 해서 여기에 이제 약간의 기름장을 해서 같이 섭취해서 드시게 되면 굉장히 라이코펜의 흡수가 극대화되면서 항암, 항산력이 좋은 어떤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항암 토마토 김치라는 걸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에 보면은 백화가 식물인 어떤 부추나 마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대사 질환에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압을 조절해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역할이 더 좋아지면서 항암력도 굉장히 증가가 되거든요. 여기에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또 당근도 같이 해서 김치로 만들어 드시게 되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효 성분은 극대화되면서 또 유해 성분은 최소화됩니다. 여기에 또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바이오제닉스 미생물 생성 물질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면역도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김치 형태로 이렇게 토마토를 한번 좀 생소하다고 느껴지시겠지만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암에 좋은 영양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이 암 환자 상담을 할 때는 꼭 음식만 가지고 사실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농도의 어떤 고품질의 규격화된 제품이 때로는 많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게 바로 그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될 수 있는 모체필수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대부분 세포막이 망가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콩이라든지 또 아마씨라든지 들깨라든지 이런 좋은 기름으로 재료 자체를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제품으로 규격화해서 드시게 되면은 산패도 검사라든지 이런 게 좀 되어 있고 또 일정량을 매일 꾸준하게 드실 수가 있고 또 고용량을 섭취하시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체필수 지방산 제품은 꼭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포막을 지켜주는 건 바로 이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항산화제로 세포막이 산화되지 않게 보호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 항산화제를 꼭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암 환자들 전용으로 나온 옥고이단이라든지 강력한 항산화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제 정도는 꼭 드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세포의 어떤 생명 활동 필요한 물질은 드리고 산소라든지 영양소는 흡수하고 또 불필요한 어떤 노폐물들을 빼낼 수 있게 하려면 세포 간질액이라는 게 충분해야 되거든요. 즉 우리 몸에 체수분이 충분히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과 또 좋은 어떤 염분을 통해서 세포를 함유할 수 있게 물을 함유할 수 있게끔 함수층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한 수분과 염분 섭취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술 한 잔만 먹어도 암 걸릴 확률이 급격하게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암의 예방에도 음주는 당연히 필수고요. 또 암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암은 이제 어느 정도는 치료가 돼서 현재 관리 중인 분들도 음주만큼은 꼭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완벽하게 제한하시는 게 좀 많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관리가 너무 잘 돼서 좀 컨디션이 너무 좋다 할 때는 가끔 한 번은 드시지만 반드시 쉬어주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양 제한은 꼭 나는 얼마만큼 마시겠다를 처음부터 제한을 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먹고 싶을 때는 요거 한 잔만 먹고 그만두겠다. 그래서 양도 제한하시고 기간도 꼭 제한을 하셔서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가장 베스트는 안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장병이 잦다면 암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그것도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장병이 제일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위산 가다가 아니라 저산증이에요. 그리고 위장약의 대부분의 성분이 제산제거든요. 즉 위산이 없는 분에게 제산제를 먹으면 산이 더 이제 안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장을 망가뜨리게 되고요. 결국 또 그 자체가 면역을 망가뜨리게 되는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미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의 찌꺼기들이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결국엔 염증을 만들고 그것이 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봐도 위가 좋은데 암이 오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 위장부터 망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음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장은 음식과 우리 몸이 처음 만나는 접점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연관을 미치는 곳이 바로 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위장병도 고칠 수가 없고 암도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암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잖아요. 그런데 암에 걸리는 분과 암에 걸리지 않는 분들을 보면 평소에 음식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분은 어떤 고도의 스트레스가 있어도 암에 걸리지 않고 또 평소에 음식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분은 암에 이렇게 걸리게 되는 또 그것도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음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암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소한 질병이 누적되고 중첩되어서 커지게 된 것의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암이다. 그래서 출발점은 굉장히 사소하고 단순한 질환일 수 있어요. 두통이라든지 위장병이라든지 이런 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질병을 그냥 위장약 하나
뭐 두통약 하나 이렇게 다루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갔더니 이런 병,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갔더니 이런 병 하면서 약의 가지수와 종류수가 늘어나면서 암에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진 않아요. 이러한 사소한 질병들이 누적된 경우가 많고 정말 대부분의 경우는 위장병에서부터 시작된 경우가 저는 제 경험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소한 위장병도 위장약 하나로 그냥 증상만 다루기보다는 이 위장병이 왜 왔을까? 내가 뭘 먹어서 이렇게 불편할까? 또 뭘 먹으니 속이 편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을 약으로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원적인 치료를 하려고 접근을 해 나가시면 암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남에서 이로운 약국을 하고 있고요. 또 음식 치유 강의를 한국 푸드닥터에서 현재 하고 있으며 또 대한식당 코칭 지도사 협회를 운영하고 또 여기서 지도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식당 코칭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음식으로 건강을 이야기하고 또 강의를 하고 있는 황혜연 약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 치유는 사실 뭐 인터넷이나 그 유튜브나 뭐 이런 TV나 이런 데서 보는 정보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대로 공부를 하실 생각이 별로 없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이걸로 치료가 될까? 뭐 이걸로 뭐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 성공률도 그다지 별로 높지 않고 그래서 음식이 뭐 그 정도까지 되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음식 공부도 수학이나 영어처럼 제대로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라고 저는 꼭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한영선 박사님과 함께 쓴 이 푸드닥터 마스터 클래스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음식 치유의 어떤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치유를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은 좀 담았거든요. 그래서 꼭 사서 한 번쯤은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좀 제대로 어떤 질병 치유를 좀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이제 한 박사님과 제가 한국 푸드닥터라는 협회 내에 대한식당 코칭 지도사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각종 이제 다양한 강의들과 또 지도자 교육, 또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서 쿠킹 클래스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식도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학문으로, 이론으로 인정을 하시고 좀 제대로 한번 배워서 평생 한번 배우시고 나면은 앞으로의 어떤 남은 인생을 잘 셀프 건강 관리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좀 어느 정도는 생기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협회에 오셔서 또 강의를 또 아니면 식단 코칭을 꼭 받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